20년을 싸워서 겨우 만든 법인데요. 그 법이 시행되자마자 오히려 그 법을 만든 사람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하실 겁니다. 바로 어제 2026년 7월 15일이었습니다. 서울 광화문 한복판, 붉은 조끼를 입은 사람들 1만 명이 모였습니다. 손에는 깃발을, 머리에는 붉은 띠를 두르고요. 이들이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진짜 사장 나와라, 원청이 책임져라, 민주노총이 벌인 대규모 총파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 하나, 이 사람들이 왜 파업을 했을까요? 보통 파업이라고 하면 뭘 만들어달라, 뭘 바꿔달라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20년 동안 그토록 바라던 법이 이미 통과됐는데도 거리로 나왔습니다. 바로 그 노란 봉투법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 동안 삭발하고 단식하고 감옥까지 가면서 만든 법이 드디어 시행됐어요. 그러면 잔치를 벌여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잔치는커녕 시행된 지 넉 달 만에 다시 거리로 뛰쳐나와 총파업을 합니다. 그것도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 있는 총파업이었어요. 뭔가 단단히 잘못된 겁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바라던 법이 통과됐는데도 만든 사람들이 다시 거리로 나와야 했을까요? 그리고 왜 저는 이 이야기를 노동자를 위한 법이 오히려 노동자를 해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걸까요?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법이 뭔지부터 쉽게 설명드릴게요. 어려운 법 이야기 하나도 안 할 테니 걱정 마세요. 그냥 여러분이 잠깐 공장 사장님이 됐다고 상상만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내 직원이 아니에요. 내가 일감을 맡긴 하청업체, 그러니까 협력업체 소속 사람들입니다. 월급도 그 회사에서 주고 뽑기도 그 회사가 뽑았어요. 나랑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 사무실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진짜 사장은 당신이니까 당신이 나와서 우리랑 협상하라. 이게 바로 노란봉투법의 핵심입니다. 원청, 그러니까 일감을 준 큰 회사가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면 그 큰 회사가 직접 하청 노동자들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는 거예요. 법의 취지 자체는요,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동안 하청 노동자들 정말 서러웠거든요. 아무리 힘들다고 하소연을 해도 진짜 결정권을 쥔 원청은 너희는 내 직원 아니잖아 하면서 쏙 빠져버렸으니까요. 억울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다시 사장님 입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사장님 머릿속엔 지금 3가지 걱정이 스쳐 지나갑니다. 첫째, 내 직원도 아닌 사람과 왜 내가 협상을 해야 하나? 둘째, 하청업체가 한 곳도 아니고 10곳, 20곳이면 그 노조들이 저마다 진짜 사장 나오라고 몰려오면 사장은 하루 종일 협상 테이블에만 앉아 있어야 합니다. 셋째, 이게 제일 무서운데요. 만에 하나 이 사람들이 무리하게 파업을 벌여서 공장이 멈추고 회사에 수십억, 수백억 손해가 나도 그 손해를 물어내라고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 자체가 원래 파업한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폭탄을 던지지 말자는 데서 시작한 거니까요. 자, 이 걱정들을 머릿속에 딱 넣어두고 계세요. 조금 있다 다시 쓸 겁니다. 이제 가장 충격적인 숫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숫자 하나만 기억하셔도 오늘 영상 다 보신 겁니다. 법이 시행되자 전국에서 하청 노조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어요. 시행 첫 달에만 무려 1,011곳이 원청이랑 협상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넉 달이 지나니까 그 숫자가 1,161곳으로 불어났어요. 숫자만 보면 그야말로 본물이 터진 거죠. 다들 이제 우리도 진짜 사장이랑 이야기할 수 있다 하고 신이 났습니다. 그런데요, 이 1,100곳이 넘는 요구 중에서 실제로 원청이랑 하청이 마주 앉아서 협상이 타결된 게 몇 곳이었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100곳? 아니면 아무리 못해도 10곳은 되지 않았을까요? 단 한 곳이었습니다. 1,161대 1. 다시 말씀드릴게요. 1,161곳이 요구했는데 실제로 이루어진 건 딱 한 곳, 퍼센트로 따지면 0.09%예요. 100곳 중에 한 곳도 아니고 1,000곳 중에 한 곳입니다. 사실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어제 총파업 날 민주노총이 발표한 최신 숫자는 더 처참합니다. 600여 곳이 400여 개 원청의 협상을 요구했는데 실제로 협상이 시작된 곳은 단 4곳이었다는 겁니다. 시작조차 4곳이에요.
타결도 아니고 그냥 시작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20년 걸려 만든 법이 정작 현장에서는 거의 아무 효과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까 사장님 입장 기억하시죠? 원청 사장 입장에서는 서둘러 도장 찍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누구랑 협상할지, 어떤 순서로 할지 절차부터 따져봅시다 하면서 시간을 끌면 되거든요. 행정 다툼, 법적 다툼으로 몇 달, 몇 년을 끌 수 있습니다. 그 사이 하청 노동자들은 지쳐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나마 딱 한 곳, 유일하게 성공한 사례가 있긴 합니다. 한국GM 세종물류센터라는 곳인데요. 하청 노동자 120여 명이 무려 46일 동안 농성을 벌인 끝에 겨우 고용을 지켜냈습니다. 정말 값진 성과예요. 그런데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한 달 반을 목숨 걸고 싸워야 겨우 한 건, 그게 이 법의 현실이었던 겁니다. 법은 만들어졌는데 정작 노동자 손에 잡히는 건 없었어요. 그러니 민주노총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다시 거리로 나온 겁니다. 법은 만들었는데 왜 안 지켜지느냐? 정부가 시행령을 이상하게 만들어서 법을 무력화하고 있다면서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민주노총이 법이 별로니까 없애달라고 한 거냐? 아닙니다. 정반대예요. 민주노총은 이 법을 더 세게, 더 강하게 밀어붙이려고 파업한 겁니다. 20년 싸워 만든 법인데 없애달라고 할 리가 없죠. 오히려 제대로 좀 작동하게 해달라고 총파업까지 벌인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여기서 오늘의 진짜 반전이 시작됩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20년 넘게 밀어붙인 수권 사업이 마침내 법으로 통과됐어요. 그러면 그 법을 만든 조직, 민주노총은 어떻게 돼야 정상일까요? 당연히 세력이 확 커져야죠. 거봐라, 우리가 싸워서 이 법 만들었다. 우리한테 오면 원청이랑 협상도 시켜준다 하면서 노동자들이 구름처럼 몰려와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은요, 정반대였습니다. 노동부 공식 통계를 보겠습니다. 어려운 숫자 아니에요. 그냥 어느 쪽 사람이 더 많나만 보시면 됩니다. 한때 민주노총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고 가장 센 노동조합, 이른바 제1노총이었습니다. 정권도 함부로 못 건드리는 조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한국노총 약 120만 명, 민주노총 약 108만 명, 제1노총 자리 한국노총한테 넘어갔습니다. 그것도 한두 해 반짝이 아니에요. 무려 4년 연속입니다. 더 중요한 건 흐름이에요. 같은 기간에 한국노총은 조합원이 3만 8천 명 넘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은 오히려 1만 3천 명이 넘게 줄었어요. 노조 숫자도 8개가 사라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아세요? 대한민국에서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 숫자 자체는 계속 늘고 있어요. 판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커지는 판에서 한쪽은 사람을 늘려가는데 민주노총만 거꾸로 사람을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배는 점점 커지는데 민주노총만 밑에서 물이 새고 있는 셈이죠. 여러분, 이게 정말 이상하지 않으세요? 20년 싸워서 법까지 만든 조직이 그 법이 시행된 바로 그 시점에 오히려 쪼그라들고 있다니. 상식적으로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답은 이미 앞에서 나왔습니다. 1161대 1. 거창하게 싸우고 요란하게 구호를 외쳤는데 정작 내 삶은 하나도 안 나아진 거예요. 노동자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다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정치투쟁이니 원청 교섭이니 다 좋은데 그래서 내 월급이 올랐나? 내 자리가 안전해졌나?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해요. 거리에서 깃발 흔드는 것도 이제 지친다. 그냥 내 회사에서 내 월급, 내 복지나 제대로 챙겨줬으면 좋겠다. 특히 젊은 세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큰 사업장들이 하나둘 민주노총 깃발을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대표적인 게 포스코예요. 포스코 노조가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에서 갈라져 나오겠다고 했는데 이게 법정 다툼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러니까 2026년 초에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나가도 된다고 판결을 내렸어요. 이 거대한 사업장이 민주노총 깃발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아예 새로운 형태의 노조가 뜨고 있어요. 새로 고침, 노동자협의회라고 들어보셨나요? 컴퓨터에서 화면 새로 고침할 때 그 새로 고침이요, MZ세대라고 하는 젊은 직장인들이 주축인데요. 이 사람들 특징이 정치색이 아예 없어요. 붉은 띠 두르고 거리 나가는 거 관심 없습니다. 오직 관심은 하나예요.
이게 실제로 내 손에 이득이 되느냐? 그런데 이게 소수의 유별난 움직임이 아니에요. 대기업, 공기업 노조들이 줄줄이 이런 실리형 노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통계를 보면요, 특정 상급단체에 줄 서지 않고 회사 안에서 실속만 챙기는 형태의 노조가 이미 전체의 59%를 넘어섰어요. 절반을 훌쩍 넘긴 겁니다. 시대가 바뀐 거예요. 거리에서 붉은 띠 두르고 목청 높이던 시대에서 조용히 실속을 따지는 시대로 노동운동의 무게중심 자체가 통째로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민주노총은 요란하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조용히 한 사람 등을 돌리는 방식으로 쪼그라들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법을 만든 사람들이 왜 오히려 무너지고 있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오늘 제목에서 말씀드린 노동자를 위한 법이 왜 노동자를 해치는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앞에서 사장님 걱정 3가지 기억하시죠? 이 나라에서 계속 공장 돌리는 게 맞나? 차라리 사람 줄이고 기계를 들이는 게 낫지 않나? 이 걱정들이요. 실제로 기업들이 이걸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첫 번째, 로봇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세계 1위인 분야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자랑스러운 1위가 아닙니다. 바로 로봇 밀도예요. 노동자 1만 명당 산업용 로봇이 몇 대 있느냐 이건데요. 대한민국은 1200대가 넘습니다. 세계 평균이 160대 정도예요. 자, 우리가 그 7배가 넘습니다. 압도적인 세계 1위예요. 왜 이렇게 로봇이 많을까요? 간단합니다. 사람을 쓰는 게 부담스러우니까요. 인건비 걱정, 노사 갈등 걱정, 파업 걱정. 로봇은 이런 걱정을 전혀 안 시킵니다. 로봇은 파업 안 하고요. 손해배상 청구 걱정도 없어요. 노동자를 강하게 보호하려고 하면 할수록 기업은 아예 노동자가 필요 없는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부메랑입니다. 두 번째, 해외로 나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 대기업들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세요? 미국입니다.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 규모가 무려 3,500억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490조 원, 상상도 안 되는 돈이죠. 삼성전자는 텍사스에 수십조 원짜리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고요. 현대차는 미국 조지아주에 대규모 공장을 세워서 직접 고용만 8,500명, 협력업체까지 더하면 수만 명을 더 뽑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꼭 솔직하게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이렇게 기업들이 미국으로 나가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미국의 관세 압박입니다. 노란봉투법 하나 때문에 다 도망간다고 하면 그건 과장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다만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요. 기업이 공장을 어디에 지을까 저울질할 때 국내의 파업 위험이나 부담스러운 노사 환경은 분명히 저울 한쪽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관세가 등을 떠밀었다면 부담스러운 국내 노동 환경은 그 결정을 망설임 없이 만들어주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뼈아픈 사실 하나, 미국으로 넘어가는 이 일자리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최고 수준의 일자리라는 거예요.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이게 우리 자식들, 우리 손주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대기업 정규직, 고임금, 평생 안정적인 그런 일자리란 말입니다. 만약 이 490조 원이 우리나라 안에 투자됐다면요, 좋은 일자리 수만 개가 생기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협력업체들이 크고 나라 세금도 늘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일자리들이 지금 조지아로 텍사스로 건너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결국 남은 사람들이 잘려나가는 겁니다. 로봇이 들어오고 공장이 해외로 나가면 국내에 남는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타격받는 사람이 바로 이 법이 지키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힘없는 하청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 말입니다. 정리해볼까요? 노동자를 보호하려고 법을 세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기업이 부담을 느꼈어요. 그래서 로봇을 들이고 공장을 해외로 옮겼어요. 그랬더니 국내 좋은 일자리가 사라졌어요. 그랬더니 가장 약한 노동자가 제일 먼저 잘려나갔어요. 빙글빙글 돌고 돌아서 노동자를 위한다던 법이 결국 노동자를 벼랑으로 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슬픈 대목이에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 저는 이 법이 나쁜 마음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0년 동안 하청 노동자들이 겪은 서러움은 분명히 진짜였어요. 진짜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 마음,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세상 일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마음이 좋다고 해서 결과까지 좋은 건 아니거든요.
첫째, 법은 만들어졌지만 현장에서는 1161대 1, 노동자 손에 잡히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둘째, 그 법을 20년 싸워 만든 민주노총은 어제도 1만 명을 모아 총파업을 벌였지만 정작 현장 노동자들에게선 조용히 외면받으며 제1노총 자리를 4년째 내주고 있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아프게도 노동자를 지키려던 법이 로봇과 해외 이전을 앞당기면서 가장 약한 노동자를 제일 먼저 벼랑으로 몰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요, 노동자 편이냐, 기업 편이냐, 이런 편 가르기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거예요. 노동자를 진짜로 위하는 길이 대체 뭘까요? 거창한 구호와 20년의 투쟁이었을까요? 아니면 냉정하게 현실을 보고 기업이 이 땅에서 계속 사람을 쓰게 만드는, 그래서 좋은 일자리가 이 나라에 남게 만드는 지혜였을까요? 20년을 바라서 얻은 법이 넉 달 만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이 기막힌 이야기.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묵직한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이 이야기를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듭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